예, 이제 초기 불교 통론의 본론으로 들어갈 준비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특히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그 결집의 문제는 상당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는 많은 그 복선이 깔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불교 통론 시간에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하고 이러니까 또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학기 칼큘럼에 들어간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불교 교단사에서 아마 자세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 번 공부를 하시고요. 예,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불교는 신이나 우주 원리와 같은 그 형이상학적인 이론, 초월적인 진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고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타 종교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가 그 날마다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아름다운 것, 보다 행복한 것을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평가작용, 그것이 고정적으로 여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작용이 사실은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곧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전제가 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도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학 부분이 되겠죠. 지금 결국 철학의 방법론을 좀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선미, 진리라는 것, 착함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 또 아름다움이라는 것,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성이라는 것, 성스러움, 이런 것이 각 개인의 평가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각 개인의 인간의 평가에 의존을 해서 가치를 획득하는 것인가의 문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는 보다 선한 것, 또 보다 선한 것을 넘어선 최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행복,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문제. 또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거는 하등의 문제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문제. 또 이런 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과연 인간의 만족과 행복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 더욱이 이 사회에서의 이 악과 부정이 아주 횡행하고 있는 현실의 그 암담함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의식,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 사회정의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있다면 정말 참다운 사회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또 그것이 나의 행복과 가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
자,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사고해야 되고, 우리가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는 그에 앞서 인식이라는 문제, 인식과 상대되는 철학적 단어는 존재입니다. 그죠? 인식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식되지 아니하면 내에게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에베레스트 산 위에 떨어지고 있는 눈의 사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것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인연의 요인이 되는 것이면 분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죠? 인식의 주관과 인식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주관과 대상의 문제거든요. 요 두 개의 관계 속에서 표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표상. 이때 상자는 이렇게 돼도 좋고 또 이렇게 돼도 좋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상이 어떻게 타당성을 갖는가? 그리고 이 표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지는가? 기원에 대한 문제. 또 표상 가능한 한계 내지 대상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 대상과 표상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인식하는 과정에서의 인식의 구조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인식론의 주 문제거리가 됩니다. 인식론의. 그래서 철학은 크게 나눠서는 인식론, 인식론 이렇게 있고, 이 무엇이 인식되기 전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로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여러 가지의 그 내용, 구조, 이런 것들이 파헤쳐 지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뭐냐? 가치에 대한 문제, 행복에 대한 문제, 윤리에 대한 문제, 이것을 정립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철학입니다. 인식론과 존재론과 행복론, 가치론, 윤리론,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인식의 문제는 인식 그 자체만으로 완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식이 되려면 반드시 인식되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대상이 필요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이미 인식 대상이라는 어떤 객관의 존재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존재자, 대상 그 자체, 존재와 존재자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서서히 언어를 통해서 풀이해 가겠습니다. 이 객관이라는 존재자와 또 인식 주관이라는 존재자, 이 두 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자와 존재자의 존재 관계의 한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므로 인식은 존재론보다는 보다 포괄적 개념입니다. 예. 존재론을 밑에 바탕에 깔고 그 이후에 성립되는 이런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론은 존재론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성립되질 않죠. 인식론은 우리가 대상에 대한, 존재에 대한, 혹은 존재자에 대한 인식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를 반성하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게는 반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인식의 내용, 구조, 내용 또는 방법, 이것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인식한 것이 그대로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게 반해서 존재론은 존재에 대한 비반성적 탐구입니다. 이게 비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분석해가지고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이죠. 자, 그러면 과학은 그야말로 순수 그대로의 존재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 대상이 관찰자의 환경과 관찰자의 인식 내용에 따라서 그 대상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상대성 원리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복잡해집니다. 예,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존재론은 존재에 대한 비반성적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탐구한 그것을 다시 반성한다는, 음미하고 비판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인식론이 존재론보다는 성숙된 단계의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방법 내지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론을 밑에 바탕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존재란을 수립하는 것으로 굉장히 비판적 태도입니다. 이거는.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존재론을 밑에 바탕에 깔아놓습니다. 존재론을 확립해 둡니다. 그 위에서 인식론을 인식주관이라는 존재자와 대상이라는 존재자 사이의 존재 관계의 한 방식으로서 취급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느냐에 따른 것은 그 철학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각자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게 불교의 독특한 그 관점입니다. 불교는 이 두 방법을 다 거부합니다. 근데 좀 더 구태여 하나를 선택하라면 인식론 편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문제가 나느냐? 불교는 존재자를 부정합니다. 존재만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존재하는 과정, 존재하는 상태, 존재하는 운동, 존재하는 작용으로만 있는 것이지 존재자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하고 불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교는 그런 어떤 인식론의 편 또는 존재론의 편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런 태도를 다 지향한다. 다 거부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을 알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삶은
현실에 근거합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 초월적인 것, 신비적인 것, 우주의 원리적인 것, 신적인 것, 그런 거를 대상으로 불교는 시작하지 않는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인식할 수 있고, 인식 가능해야 되고, 인식 가능하다는 말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만, 사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 삶은 리얼한 거죠. 그래서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는 삶은 이미 그거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은 항상 now and here입니다. 그럼 과거는 존재하지 않느냐? 과거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과거는 흘러간 그 과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토대 속에 있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과거가 아닙니다. 그죠? 예. 이런 의미에서 철두철미하게 now and here입니다. 미래도 그렇습니다. 미래는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그 미래를 지금의 now and here, 지금의 나의 인식이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삶은 철두철미하게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삶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주체가 대상과 관계를 맺는 행위, 관계를 맺는 과정, 관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따라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 매점의 첫 꼬리, 즉 나, 인식의 주체,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이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는 불가능합니다. 삶이 규정될 수가 규명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역사의식을 지니고, 다시 말하면 사고를 지닌 이후부터 시작된 무렵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고래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계속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이것이 삶과의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삶과의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은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거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것이 정체성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붓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용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기경의 도초에서 붓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오온이다. 나는 오온이다. 반짝한다. 요 반짝은 5이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한문어로는 온인데, 싸움이라는 직접, 무더기, 싸움, 더미, 무더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5가지의 무더기다. 5가지의 싸움이다. 자,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붓다의 철학적 방법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철학적 방법론은? 응? 의심? 예, 분석, 분별, 해체. 그죠?
그래서 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나를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나를 해체해 보니까 남는 거는 오온뿐이 없더라. 오온.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오늘 해체를 한 그 거리의 뭐라고 그러니까 궁극적 단위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단위가 아닙니다. 오는. 온 자체도 집합체입니다. 이 우파니샤드 철학을 보면, 인도의 전통 사상 철학을 보면 4대 요소, 지수화풍 4대 요소가 화합한 복합물의 브라우마, 어떤 본체, 실체가 지와 아트마. 다 한번 거쳤죠? 지와 아트만이라는 이야기는 요거에 대한 변형 빨리어가 아따지요, 아따. 지와 아트마. 영혼이라고 해서 좋고, 명아, 생명할 때 명에다가 나아자, 명아라고 해서 좋습니다. 지와 아트만 상태로 들어간 것. 그러니까 브라마라는 한 생명체의 본체가 존재 일반의 각 개개의 지와 아트만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뭡니까? 설사 그 존재가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뭐를 지니고 있습니까? 생명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과 생명은 이꼴이 됩니다.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브라마 사상을, 힌두 사상을. 또 이게 비해서 인간의 생명은 4대로 분산돼 버린다. 지수합봉으로 분산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생명, 의식, 마음 이런 것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다. 지수합풍의 어떤 이합 집산일 뿐이다. 그래서 마음, 정신, 의식 이런 것을 따로 보질 않았습니다. 물질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순세파라고 하는데요. 순세파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런 의미만 생각을 하십시오.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생명도 일종의 물질적 요소로 간주하게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파에서는 생명이나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의 화합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냐.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이 물질이라는 것이 따로 있긴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 개념이고 이것이 더러 대립되는 그런 요소로서 합의를 이룬다, 집합체를 이룬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파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대에 와서도 지금 끊임없이 뇌공학자들과 달라이라마 또 혹은 생물학자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생명에 대한 문제, 정신, 의식 이거에 대한 것을 규명하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현대 생리학자들은 정신의 독자적인 어떤 존재성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러지 때문에 물질의 어떤 화합과 분산의 과정에서
정신이라는 기능,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엇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뇌의 작용이 곧 마음이다. 라는 기계론적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기미가 굉장히 농후하게 보입니다. 이 이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식물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세포가 닫히고 열리고, 그죠? 더구나 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남방에는 그게 많습니다. 가다가 탁 건드리면 싹 오므러듭니다. 예.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그런 학자 쪽에서는 또 그걸 상당히 이제 거북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 물질과는 분명히 다른 별도의 정신이라는 영역이 있다. 예를 든다면은, 여기 교통사고를 달라서 팔이 한쪽 날아간 환자가 있어.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하던 그 당시만 생각만 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으로 와요. 물리적 고통이 온다는 거야. 이거는 물질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직도 이거는 규명되질 않습니다. 계속 지금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불교에서는 자, 인간을 해체를 해보니까 색, 수, 상, 행, 식,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5개의 요소. 이때 요소는 궁극적 단위를 말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에 색온은 그야말로 물질적 덩어리, 수온이라는 것은 느낌, 상온이라는 것은 지각활동, 행온이라는 것은 심리적 현상들, 식온이라는 것은 아르마기의 작용.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용, 어떤 운동,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단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온은 인간의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총화를 의미하고 현실적인 인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단 앞에서 말한 이계파라고 하는데, 앞에 브라만 사상 쪽에서는 모든 것은 범신론적 생명체의 변형일 뿐이다 라고 보고 있고, 유물론 쪽에서는 순세파에서는 생명도 물질이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계파에서는 생명과 물질은 다른 존재이기는 하나 그 두 개는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불교는 이 세 개를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나누어서 보는 것은 이계파와 동일하나, 이것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끊임없이 상호 연관성 속에서 어떤 경계를 구별할 수 없는 상호 관계성 속에서만 총화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 무엇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온이라는 수를 갖고 인간 존재를 어떻게 한정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한정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 우리 인간 삶에서는 어떤 인격체, 어떤 단독적인 어떤 한 개체로 인간을 받아들여서 삶이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실은 오온이 아니고 오치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치온입니다. 오치온. 이제 오치온이라는 말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 오온이라고 보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또 어리석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인식자,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오치오는 정신과 육체를 둘러싸고 또 당시 사상계의 문제성을 잘 지향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우파니샤드의 범신론적 사고 견해, 생물과 무생물이 우리 현실 세계에 있어서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두 개는 동일할 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지 못하죠. 그런데 오치오는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순세파에서 말하는 유물론적 견해, 생명도 결국은 물질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현실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세파의 그런 견해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정신현상에 대해서 쏙 시원히 설명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별개로 보거나 또는 대립관계로 보는 그런 이 견해, 그런 견해로는 정신과 육체의 상호 관련성, 상호 관계성, 상호 의존성,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불일불이, 동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것도 아닌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오치온설은 물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물질보다는 정신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생명활동의 측면에서 관찰하고 있어 현실 세계의 현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선 대충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색수상 행식의 색의 물질이라는 것은 경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변형함으로 물질이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닙니다. 변형되기 때문에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와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죠? 형태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것이 모양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느낌은 수호는 감정적, 정서적, 예술적 사항을 만드는 심리 현상입니다. 느낌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심리 현상은 예를 들면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 괴로움을 느낌을 주는 것, 즐거운 느낌을 주고 즐거운 느낌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괴로운 느낌은 멀리 하려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심리 현상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런 탐욕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탐욕은 수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행온에 해당됩니다.
이런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온이라는 것은 감각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 예. 그래서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인 상황을 만드는 심리 현상이다. 그래서 이 느낌에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 세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셋째의 상호는 앞에 말한 수온이 예술적이고 정신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심리 현상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 상온, 흔히 말해서 지각 활동, 이것은 지식이나 철학, 사상, 이념, 이와 같은 우리의 이지적인 심리 현상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우리의 견해와 사상과 철학의 깊은 단연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인식은 단박에 전환이 가능하다. 단박에. 또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겠지만 유신견, 이 몸뚱이가 곧 나의 자아다라는 이런 견해, 이제 이것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또 상락아정, 존재가 널함이 있다. 널함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우리는 쾌락의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즐거운 것이다. 그 다음에 자아라는 것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깨끗한 것이다. 순수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치, 거기에 빠져서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넷째는 행운입니다. 이 행운은 우리가 말하는 그 행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이 행은, 수상행시할 때 이 행, 좀 협의의 행에 이때까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지, 의도, 혹은 행위, 이런 것이 뭐를 만듭니까? 업을 형성시키는 거죠. 행위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심리 현상들, 이게 전부 다 행에 속합니다. 행에 속합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오는 불전에서는 식별한다, 요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 근데 이 식온이라고 할 때 이 안에서 나타나는 용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 마음이라는 거. 또 의도할 때 만호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식, 위난냐라는 것이 있고, 심, 의, 식, 이 다 유사한 수로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아울러 일단은 좀 알고 들어가십시다. 자, 이 중에서 색온, 물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에 보면 이렇게 쌍유따니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물질이라 하는가? 그것은 변형되기 때문이다. 수만학 국장님, 인쇄물 나갔습니까? 프린트물 나갔습니까? 못 해왔습니까? 내가 보냈는데. 오늘 거 보내왔습니까? 보냈습니까? 아마 메일은 갔을 것입니다. 다음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나눠 주십시오. 내가 어제 너무 늦게 보냈습니다. 예.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물질이라는가? 그것은 변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질이란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 더움, 배고픔, 목마름,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이다. 네. 상유타 니카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은 변화와는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형태,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에만 있습니다. 수상행식에는 이게 없습니다. 수상행식에는 변화만 있고 변형은 없습니다. 또 초기 물질에 보면 비구들이여, 네 가지 근본 물질과 네 가지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을 일러 물질이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시 쌍유타 니카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물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초기 불교에서는 근본 물질이 지수하풍입니다. 근본 물질이 지수하풍. 여기 4대지요. 이걸 4대라고 합니다. 다음에 파생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8가지의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총 28가지인데 이 중에서 18가지가 구체적인 물질이고 10가지가 추상적인 물질입니다. 조금 나중에 뒤에 특히 수행에 가서 나오는 구절인데 먼저 조금 맛보기를 하겠습니다. 파라마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이루고 있는 존재의 최소 단위입니다. 흔히 우리 한국 서적에서 궁극적 진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맞는 번역이 아닙니다. 존재를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는 자꾸 엘리먼트, 요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떤 존재의 일반을 쪼개서 해체를 하다 보니까 큰 항목으로 어떤 해체가 됩니다. 항목으로 해체가 됩니다. 이게 이제 물질이라는 항목,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항목, 마음의 작용이라는 항목, 하나는 열반. 예. 항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해체 제갑입니다. 해체. 이렇게 항목으로 해체가 된다는 말 이 자체가 뭐야? 본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모든 불교의 아비달마는 이런 해체 작업의 내용을 열거해 놓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물질 안에는 뭐 어떤 것이냐? 구체적인 물질과 추상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물질은 18가지, 추상적인 문제는 10가지, 마음은 하나, 마음의 작용은 52, 열반은 하나. 이 중에서 추상적인 물질, 이것은 빼버립니다. 뭐에? 파라마타에. 궁극적인 요소. 예. 그래서 항목은 4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 요걸 빼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72가 됩니다. 그래서 사위 72법. 이게 법, 이니까 단마입니다. 그죠? 이 72단마를 보는 것을 파라마타를 봤다고 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72 파라마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빠사나를 할 때 처음 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법의 눈을 띄게 되는 것이 파라마타를 보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중에 지금 근본물질, 파생물질, 요 28가지를 지금 언급 72법 중에 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추상적인 물질은 물질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나 파라마타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좀 나중에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맛배기로 먼저 조금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 물질인 4개. 요거는 지수화풍이다. 이걸 마붓다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는 좀, 뭐 용어적인 것을 좀 빼버리고. 이 파생된 물질 24가지 중에서 구체적인 물질을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물질은 첫 번째가 근본 물질이고요. 지수화풍. 이 지수화풍은 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성품, 이때 말하는 땅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때 땅은 뭐냐? 딱딱함의 정도, 굳음의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니죠. 성품입니다. 성품. 그렇기 때문에 본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소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엘리먼트인데 엘리먼트는 궁극적 단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품입니다. 예, nature.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true nature를 보는 것입니다. 참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참 성품, 참 자연성, natureness. 첫째가 근본 물질 중에서 첫째의 네이처가 지입니다. 단단함의 정도. 다음에 수의 요소는 유동성의 정도, 점착성의 정도, 응집성의 정도. 이 복잡하죠, 이 수가. 예. 수의 이 3가지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요. 점착성, 유동성, 응집성. 이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양상은 뭐냐? 무게감으로 드러납니다. 무게감으로. 그래서 뭐를 무거움을 느낀다는 말은 즉 수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행선 때 걷는 과정에서 요 발목 미야에게 무게감을 느껴라. 무게감을 느끼려고 애를 써라. 그 말은 그 의도는 뭐냐? 따라맡아준 72법 중에 근본 물질 4가지 근본 물질 중에서 수대를 경험하게끔 하는 수행의 일종의 장치입니다. 예, 테크닉이라는 말이죠. 예. 이제 아비달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냥 들고 놓고 들어서 밀어서 놓고 이렇게 하면 느끼는 일반적인 감각만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그것이 무하다, 무상이다 이런 거하고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근데 아비달마를 배우면 이것이 이렇게 쫙 분석이 되거든요. 해체가 된 내용과 수행의 실제가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상과 무하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비달마를 배경으로 수행의 지침을 풀어낸 주석서가 위수디마카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위해서는 뭡니까? 우선 이론적으로 경전을 공부해야 되겠지만도 아울러서 아비달마와 위수디마카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수행이 빨리 전개된다는 거죠. 이런 바탕이 전 없이 그냥 느낌만 가지고 하려면 하세월이야.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미리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안고 하다 보니까 가짜 알미 있을 수 있어. 이제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저는 그런 용어를 잘 씁니다. 시소다.
한쪽만 얻는 것은 세상에 없어. 한쪽을 얻으지만 한쪽은 잃게 되는 이런 불리함이 반드시 도사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불리함을 뭐로서 커버를 해야 되느냐? 스승, 선지자, 먼저 경험한 자에 의해서 그걸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라는 것은 온도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온도는 성숙이라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현상을 가져오기 전에 성품으로서는 뜨거운 성품, 차가운 성품, 또는 익게 하는 성품,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바람의 용서는, 바람은 움직임입니다. 예.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는 6가지가 있죠. 앞으로 나아감, 후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회전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람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는, 땅의 성품은 물의 요소에 의해서 결합이 됩니다. 응집성, 그죠? 응집성. 수온 안에는 응집성이 있죠. 그러니까 땅의 요소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4대가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땅의 요소는 땅의 요소 단독으로 존재하실 수가 없어. 물의 요소와 더불어서 결합을 하고 응집성. 불의 요소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고 성숙하고, 그죠?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팽창되고 혹은 수축되고. 또 이 땅의 요소는 그 나머지 3가지 요소를 머물게 하는 베이스가 됩니다. 예, 기초가 됩니다. 물의 요소는 뭡니까? 땅의 요소를 만나서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지대의 요소가 아주 강하고 물의 요소가 물의 성품이 아주 강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형태와 모양을 갖춥니다. 그죠? 물의 요소는 땅의 요소에 의해서 기초를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불의 요소에 의해서 성숙되고,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팽창 수축되고, 각각 그렇게 되죠. 마지막에 그 바람의 요소는 나머지 3대를 팽창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성의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감성의 물질. 이건 5가지가 있죠.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 이것은 기관, 눈, 귀, 코, 간, 기관, 오르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보아서 느끼는 감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성 자체를 물질로 보는 것이죠. 일종의 현대 생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신경 전달 물질? 그 정도 되겠습니까? 예. 눈으로 보아가지고는, 저거는 부드러움이 있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 시신경에 의해서 신경이 내 대뇌에 전달을 해서 그것을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달 물질이죠. 그런 의미의 감성의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5가지가 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대상의 물질 4가지. 대상이라는 것은 색. 이 색 안에는 형상과 색깔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다음에 감촉은 이 4대 대상함에 안 넣습니다. 4대 이 감촉은 이 네 가지의 종합이라고 봅니다. 테라와다에서는 또 다른 부파에서는 또 다르게 봅니다. 근데 테라와다에서는 또 다르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성의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 그 엄연하게 다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 심장의 물질, 이게 하다야 르빠. 여기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하다야 루파. 그대로 하면 하다야 이 심장을 말하거든요. 하트. 이게 이 물질입니다. 이게 심장의 물질. 자, 안, 이, 비, 설, 심. 요 기간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안식이 생기죠. 비에 의해서 이식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식이 생기게끔 하는 물질적 근원이 이입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신의, 의식, 즉 마음이 생기게 하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자리가 하다야 루파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좀 애매모호해. 그래서 요 하다야 루파는 생각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 근데 이렇게 짝을 쥐고 있으니까 뭔가가 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논리적 추리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 의지한 토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다야 루파라는 것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토대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생명의 물질. 생명 기능은 생명의 물질이라고 한다. 이 생명이 꼭 정신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식물에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라는 것은 정체되지 아니하고 끊없이 순환되는 순환력, 이런 것이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예, 순환되지 않는다면 생명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그대로 자연에 방치해 두버리면은 정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순환작용으로 역행시키는 힘,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한 이런 물질을 가만히 놔두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건 더워서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차가워서 밑에 깔아앉습니다. 그걸 가만히 내버리면 이게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워져서 올라가는 것은 차갑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밑으로 깔아앉히고, 차가워져서 깔아앉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데워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순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예. 이것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수행이 절이라는 것이죠. 절. 그래서 절은 생명력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 일체적으로 무조건 절을 하라. 그러면 순환력이 생긴다. 우리는 평상시에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머리는 항상 뜨겁습니다. 왜? 우리 혈액순환의 약 30%가 대뇌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머리는 항상 따갑습니다. 갖다 대면 따가워. 더워. 근데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이나 손끝은 차갑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생명력은 줄어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머리는 차게 해서 밑으로 가라앉히고, 예. 그래서 상기를 방지하고, 상기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니까 그걸 방지하고, 자꾸 차가워지는 손발 끝은 데워서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반 엑서사이즈는 상기만 있어. 위로 운동을 하면 왜 열이 나가지고 위로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강이 없단 말입니다. 희한하게 절만 머리는 차가워지고 손발은 따뜻해져. 그러니까 이건 생명력을 키우는 운동이죠. 그래서 절을 하라, 절을 생활하라. 단순하게 신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절 안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의 물질 한 가지, 생명이라는 그 한 가지, 그 다음에 음식의 물질 한 가지, 자양분, 자양분. 다 때리 합해가지고 자양분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물질이고요. 추상적인 물질은 이 18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눌러서 네 부류에 속하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궁극적인 실제, 즉 파라마타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한정하는 물질.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한정시키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이 됩니다. 공간 개념. 이것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허공이라는 요소, 공간이라는 요소. 근데 이거는 파라마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암시의 물질, 암시. 꼭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한다는 언어를 쓰지 아니해도 그죠? 눈빛만 봐도 알잖아. 이거 암시, 그죠? 성이 나는 거. 이러면 몸이 움츠려져, 그죠? 암시가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어떤 행위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변화의 물질.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 이것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물질이죠. 그 다음에 특징의 물질. 이 물질의 생성, 물질의 지속, 물질의 쇠퇴, 낡음, 예, 생해서, 그 다음에 머물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그 다음에 무상함, 변화, 이런 것을 특징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 안에는 이제 10가지가 있죠. 10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28가지의 물질의 요소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10가지 추상적인 물질은 파라마타에 들어가지 않는다. 궁극의 실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궁극의 실제라는 단어도 이게 국내에서 하도 쓰고 있으니까 제가 뭐 더불어서 쓴 것입니다. 적당한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이라니까 무슨 실체, 본체로 자꾸 오인을 하게 돼서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파라마타라고 그대로 쓰십시다, 우리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물질, 몸뚱아리를 변형으로 정의하셨을까? 이 몸뚱아리를 해체해서 보면 이 변형이라는 무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해체하지 않고 뭉쳐놓고 보면 속습니다. 해체를 하면 변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원 중에서 물질까지 마치는 걸로. 이 물질의 범위가 워낙 지금 대충 해서 그렇지 물질을 건드린 것이 이게 아비달마적으로는 이게 몇 시간짜리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오온 중에서 물질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는 수, 상, 행, 식을 합해가지고 1시간 만에 끝내고 오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